안녕하세요. 사람들의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무병장수라지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바래왔던 무병장수의 소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저는 위암 투병 중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도 보내지 못했는데 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한에 서렸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팔팔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나이에 병상에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항암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편과 아들이라는 가족이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이란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믿었던 걸까요? 저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애지중지하며 키워낸 제 외동아들에게 마저요. 그들에게 배신당하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금쪽보다 귀한 자식이었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원수같이 살았어도 미운정, 고운정 다든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었죠. 하지만 제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순간 그들에게 저는 엄마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딱 그뿐이었죠. 원래부터 우리 남편이 절 힘들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후 얼마까지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은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꽤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로 들어가 돈도 나름 잘 벌고 있었고요. 덕분에 저는 결혼 후에 전업주부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일 갔다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씩 사다 주곤 했었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 얼마나 추운지 귀가 다 아파 죽겠다니까. 고생 많았어요, 여보. 많이 춥죠. 국 따뜻하게 끓여놨으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식사하세요. 그 전에 이것 좀 봐. 당신 추위 많이 타잖아. 장 보러 가거나 외출할 때 꼭 하라고 오는 길에 목도리 하나 샀어. 어디 한번 지금 해봐. 내 걸 뭐하러 사요? 당신 걸 사야지.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에이, 나는 그래도 추위 덜 타잖아. 얼른 목도리 해보라니까. 당신도 참. 색깔은 곱네. 나 잘 어울려요? 그걸 말이라고 해? 잘 어울리고 말고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항상 그는 저에게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IMF 타격을 크게 맞아 저의 남편은 결국 해고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남편을 두고 처음에는 위로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시 재기하면 되지. 당신 실력 좋잖아. 일단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만약에 일 안 구해지면 우리끼리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놓지 뭐. 그래, 나 다시 해볼게. 직장부터 다시 구해봐야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도 있는데 가장인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렇게 남편은 다시 재기를 위해 여기저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불행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은 받은 퇴직금으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본인이 일하던 분야를 살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래처들을 잡지 못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정말 자신 있게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전부를 가져다 썼고 결국에는 망해 우리 가족에게 남은 돈이라고는 작은 전셋방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굶는 한이 있어도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은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본인의 아들과 제가 굶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이 우선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딱지를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뭐야? 누군데 우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여? 하지 마! 당장 가지고 가라고! 이거 놔! 이 집 넘어갔어 이미! 얼른 애 데리고 나갈 생각이나 하쇼. 남편도 없는 집에서 아이만 두고 집 청소를 하고 있던 저에게 이보다도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지 마. 붙이지 말란 말이야. 내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남편이 이 집 담보로 돈 빌려놓고 못 갚았잖아. 그러니까 이 집으로 갚아야지. 이건 놔. 우리도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따지려면 당신 남편한테 따져, 이 여자야. 그때 당시만 해도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나 무섭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아들과 제가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 더 반박도 못하고 남편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한참 지나 밤에 들어왔고 완전히 술에 떡이 되어 인사불성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뭐야? 당신 뭐냐고 대체? 이 집으로 뭐 한 거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집안 꼴을 좀 봐. 당신 아들 이제 어디서 자냐고. 아, 저리 안 치워? 남편이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집안 말아먹는 거 뭐 한두 번 봐? 이러다가 또 좋은 날 오는 거야. 잠이야 어디든 자면 되는 거고. 저와 아들에게 다정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남편은 술에 취해 저에게 화만 더 냈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 2년을 넘게 살았고 남편은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 밖에서 일용직으로 밥값만 겨우 버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집도 사야 하고 아들 교육도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밖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이것저것 다 했어요. 식당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나중에는 청소부까지 하며 밖에서 벌 수 있는 돈들은 다 벌어들였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들은 두 분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그 후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꼭 우리 가족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남편은 실패를 맛본 후 한동안 자책하며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제가 힘들게 일을 다니는 게 미안했는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군요. 술도 끊고 투잡, 쓰리잡을 뛰며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시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셔서 우리 아들을 진심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그런 덕분인지 악착같이 일을 해서 다행히 2년 만에 저희는 다시 월세방을 구해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토록 원했던 아들 교육도 열심히 시켜서 결국에는 교사 아들로 키워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하늘에선 제겐 행복을 주지 않고 싶어서였을까요? 이제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제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쉴 틈 없이 달려온 탓인지 저는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정말 아팠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전 며칠을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남편과 아들에게 말을 하기로 했어요. 여보, 도연아, 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속이 불편하다고 했었지? 안 그래도 도연이 네가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엄마 위암이래. 그래도 항암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힘겹게 남편과 아들에게 저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었지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래도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 강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암이라고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둘 다 모두 놀라며 제게 치료를 잘 받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그 당시에는 아들이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엄마, 절대 엄마 그냥 돌아가시게 안 둘 거니까 우리 치료 잘 받아봐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 책임질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인 남편과 아들만을 의지하며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는 매우 힘들었어요. 날마다 강한 약성으로 인해 저는 점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피골이 상접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점점 나아갔을지 몰라도 마음은 온갖 상처로 얼룩져 갔어요. 힘든 치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저는 세상을 다시 한번 잃는 듯한 기분을 맛보아야 했거든요. 치료를 받고 집으로 겨우 돌아온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니 제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던 순간 안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무언가를 건네는 겁니다. 당신, 일단 이거 먼저 봐봐.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딱 보면 감 안 와? 이혼 서류야. 보고 얼른 도장 찍어서 줘. 뭐라고요?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이혼 서류라고 했어 지금? 그래, 몇 번을 말하게 만드는 거야. 이혼 서류라고. 아니, 지금 병원에서 며칠 동안 힘들게 치료받고 온 사람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내가 치료받는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뒤에서 이거 준비하느라 그랬던 거냐?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다면 몸은 지쳤을지언정 마음은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게 안부 인사 하나 묻지 않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병원에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제게는 큰 충격이었죠. 이혼?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 이제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당신도 남은 인생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확히 재산 반으로 가르고 애도 다 컸으니 각자 갈 길 가자. 허, 재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싶다고 이혼 선언한 사람이 재산?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나한테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애들한테 희생한 죄밖에 없어. 근데 이혼? 재산?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 이 나쁜 놈아. 나도 당신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 위암 걸리고 나도 마음이 아파. 그래도 언제까지 내가 당신 기대고 살 순 없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 이해 좀 해줘. 미안해. 이 나쁜 새끼야.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정말 사람이라면 마누라 이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짐승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래, 이혼하자. 그 대신 네 몸만 나가.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저는 울분을 토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의 이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분노 어린 눈으로 보고는 집 밖을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살아남아서 그에게 받은 수모를 돌려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늘도 저를 버린 듯 했어요.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던 도중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살면서 또 한 번 겪게 되었어요. 하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더군요. 엄마, 나 결혼해. 어머, 그래? 우리 아들 결혼할 사람 생겼니? 아니, 근데 얼굴을 왜 안 보여준 거야? 그 사람도 바쁘고 나도 바빴어. 근데 저 있잖아.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상견례를 해야 하잖아. 그럼 그래야지. 그쪽 부모님은 만나 뵙고 온 거야? 아직. 이제 가야지. 근데 엄마, 상견례장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 왜 아들? 엄마 힘들까 봐 그래? 엄마는 괜찮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 상견례 자리를 빼먹을 수 있겠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 엄마가 가야지. 네 아빠 또 가서 무슨 헛소리 할 줄을 알고. 그런 소리 말고 언제 가야 하는지 나 말해줘. 치료 날짜도 봐야 하니까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아우 진짜 엄마 안 와도 된다니까. 그냥 집에 있어요. 너 왜 그래? 너 혹시 엄마 힘들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아 진짜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 본인 딸한테 모시게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그 집안 돈 많은 집안이라 우리 집 어려운 거 티내면 저 결혼 반대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아니,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니? 네 아빠는 어디 뭐 있어 보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 아우, 진짜 왜 이렇게 고집 피우세요? 아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돈 많은 애인이요. 그분이 같이 가주시기로 했어요. 그냥 봐도 돈 많은 집사람처럼 보여서 능력 있는 집안으로 보이기 충분하니까 제발 엄마는 집에 있어 주세요. 쪽팔리게 자식 앞에서 이혼 소송이나 하고 있고.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나를 창피해하며 상견례 자리에도 안 부르는 자식 때문에도 기가 찬데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겨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로 저는 충격이 너무 커 거의 식음을 전폐하듯 했고 결국에는 몸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변화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너무 아픈 나머지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남편을 보니 점점 얼굴빛이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둘이 만난 경유까지도 다 알아냈습니다. 주말마다 그 사람은 산악동호회를 통해 등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서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어느 주말 힘겹게 아침 일찍 나가는 남편을 따라 나가보니 멀지 않은 산으로 가서는 입구에서부터 중년 여자와 손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기가 찼습니다. 아들에게도 닥달을 해서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돈이 워낙에 많아 산악동호회에서도 물주로 통했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 저와의 이혼을 동조한 거였어요. 그러다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조금의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아들은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청첩장을 건네더군요. 하지만 청첩장을 건네는 태도와 달리 말은 여전히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죠. 엄마, 나 결혼해요. 청첩장 나와서 드려요. 근데 이날도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 갔던 것처럼 그 아줌마가 혼주석에 앉아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그래도 저 그 아줌마한테 새엄마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제게 엄마는 엄마 한 분뿐이에요. 잠시만 이 상황만 잠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다 잡아 아들에게 집어던졌어요. 나가! 나가! 빨리 나가라고 이 몹쓸 놈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끝까지 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을 더 이상은 저는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 저는 절대로 아들의 결혼식도 가지 않고 아들도 보지 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부모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수많은 마음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의 결혼식에 몰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엄마가 아닌 하객으로 참석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히게도 정말로 식장 앞에서는 남편 내연녀가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웃으며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비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제 모든 걸 뺏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전 참아야 했어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들 결혼식을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식장 앞을 지나치려 했는데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아들과 결혼할 신부 측 엄마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결혼한다는 여자의 엄마가, 그러니까 제 사돈 될 사람이 학창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워낙 친했던지라 서로 부모님이 다 아실 정도로 두터운 사이였는데 친구가 제 아들의 장모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제 인생이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질 때쯤 저는 그 친구와의 연을 끊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좋은 남편을 만나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갓난아기를 들추었고는 여기저기 일 다니기 바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그 친구를 그 결혼식장에서 보자마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부 측 쪽에서 손수건을 들고 울고 있자 그 모습을 보내가 제게 성큼 다가오더니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아니 혹시 너 내가 아는 그 애정이 맞니? 맞아? 현수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어떻게 우리 딸 결혼식인 줄 알고 왔어? 안 그래도 너랑 연락이 끊겨서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색은 왜 이리 안 좋고 어머 머리는 왜 그래? 현수가 널 여기서 보다니 그게 나 정말 죽고 싶다 현수가. 저는 한참을 현수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세상에서 절 제일 많이 이해해주고 응원해주었던 친구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실은 말이야 현수가,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어. 사실은 말이야, 네 사위 될 사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도연이야. 얘 혜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네 아들이라고? 도대체 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상견례도 다 하고 양가 만나서 인사까지 한 마당에 게다가 저렇게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군데? 내가 지금 많이 아파. 위암이라서 항암 치료를 좀 받고 있어. 그걸 우리 아들이 보이기가 많이 창피했나 봐. 뭐야? 이런 후레자식 같은. 혜정아, 미안해. 나 네 얘기 듣고 저런 후레자식한테 내 딸 절대 못 준다. 현숙이는 저의 말을 듣더니 극도로 화를 내며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저의 아들에게로 가서 뺨을 한 대 세차게 날렸습니다. 장모님! 갑작스런 장모의 싸대기에 저의 아들은 매우 놀랐어요.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너 같은 새끼한테 내 딸 못 줘! 이 망할 놈의 자식!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제 부모를 바꿔치기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어?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이 결혼 취소야! 다 취소라고! 제 친구 현숙이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이야기했고 큰 소동이 벌어진 이 상황을 신부도 모두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 역시 제 남편 될 사람이 한 행동을 듣더니 결혼을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 순간 제 아들은 제 부인 될 사람과 장모 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민희야, 죄송합니다.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등신이었어요.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사죄하겠습니다. 싹싹 빌겠습니다. 저는 눈물로 그들에게 애원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죽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몰래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과 남편, 내연녀는 저를 발견하더니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고요. 저는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현숙이에게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현수가, 이 못난 아들, 내가 다 잘못 키워서 그래. 내 잘못이야.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내가 다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현수가, 내가 이렇게 빌게. 저는 눈물로 현숙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현숙이는 저를 보더니 심경이 많이 복잡한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생각을 하더니 딸만 데리고 가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오고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내 딸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네, 내 어머니, 물론이죠. 그럼 혼주석에서 저 여자 당장 치우고 네 진짜 친엄마 앉혀. 안 그럼 나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해. 저는 현숙이의 대처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처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내연녀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았는데.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나? 내 자리에 저 여자 앉히려거든. 내가 사준 시계랑 가방, 옷 다 내놔. 내 돈 싹 다 내뱉으란 말이야. 마치 흥분해서 광견처럼 날뛰는 여자에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당당한 몸짓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을 다 쏟아 그 여자의 뺨을 세차게 때려버렸어요. 그래, 다 줄게. 니까년이 산 것들 내가 못 살까봐? 시계고 가방이고 다 줄 테니까 꺼져.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나 몰래 불륜 저지르는 증거 다 확보했으니 그냥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 알아. 이 쓰레기 자식아. 너 나한테 이혼당하는 거야. 썩 꺼져. 저는 그 옆에 있던 남편까지도 주먹으로 퍽퍽 쳐대며 당장 여기에서 꺼지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많이 창피했는지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 시댁들조차도 남편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들어보니 처음에는 의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나와서 친척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혼하고 새 살림을 차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네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안 친척분들은 남편 놈이 그렇게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가도 끝까지 하객석에 남아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때는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라 그 자리에는 없으셨지만 심성 좋으시고 저와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시부모님들이 살아계셨더라면 저를 꼭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전 그 둘이 나가고 홀로 혼주석에 앉았고 눈물의 결혼식을 힘겹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 내내 울기만 하더군요.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아들은 결혼식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하며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한참을 집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들이 오늘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엄마, 엄마. 저는 아들이 절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또 멍하니 허공만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발 나 좀 봐, 엄마. 누구니 너는? 나는 아들 없다. 엄마, 제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가슴에 제가 대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가슴에 이미 대못이 박혔어. 네 아빠가 나한테 저지른 짓보다 네가 나한테 박은 못이 너무나 커서 이제 숨도 못 쉴 만큼 힘들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오늘 이 사람도 엄마한테 죄송하대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도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요, 엄마.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만 믿고 저도 한심했어요. 제가 이 사람 다신 그러지 못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 어머니 치료 계속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계시면서 꼭 낳아주세요. 꼭 살아주세요. 저는 아들의 사죄보다도 속 깊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짓눌렸던 마음들이 전부 다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지, 내 친구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곱고 마음이 착한 아이를 내게 며느리로 선물해 주신 것 같아 저는 그래도 하늘이 절 버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셋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한참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로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집으로 들였고 지금까지도 같이 살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상간녀 그년에게도 현숙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위자료 소송을 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전 그 돈을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비록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더러운 돈은 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같은 병원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은 치료도 잘 받아 현재는 위암이 거의 다 나은 상황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마음과 몸에 상처가 깊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었지만 다행히도 치료가 잘 되어 저는 지금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저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성심성의껏 돌봐주었어요.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해다 먹이면서 저의 건강을 챙겼고 매 끼니마다 속이 안 좋은 저를 배려해서 며느리는 건강식으로 준비를 해주었죠. 그런 배려 속에서 저는 점점 상처들도 회복되어 자식들의 사랑받으며 몸도 마음도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태어나서 매일 우리 손주 녀석 보는 맛으로 산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이제 걸음마 시작한 녀석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줄 미처 모른답니다. 이 맛으로 할머니 소리 듣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돈인 현숙이와는 사돈 관계가 아닌 다시 예전 절친의 모습으로 돌아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손주도 보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인생 떨어지지 말자며 서로 약속하며 우리는 학창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 할머니들이 아닌 수줍은 소녀로 돌아가 소꿉장난도 하고 추억을 기르며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전 남편 놈은 그날로 이혼해 이제는 행방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모든 게 제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서 그 작은 돈 가지고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 남편 놈이 생각이 전혀 안 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 놈이 죽든 말든 이제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일 뿐입니다. 제게 이혼을 요구하며 남은 인생은 딴 여자와 살고 싶다는 그 놈은 분명 후회를 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마누라 잃고 아들 잃고 가장 중요한 행복을 잃어버렸으니 아마 더 나이가 들면 처량한 노인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으로 비참하고 기구한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졌으니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도 힘든 시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희망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